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르네상스 시대예요. 딱 르네상스 했을 때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근데 이 르네상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살펴볼 내용, 중세 유럽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 르네상스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르네상스의 배경과 이를 통해서 유럽인들의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 르네상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르네상스는 프랑스 말로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혹은 재생, 약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 재생, 약간 앞쪽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르네상스가 이제 스펠링이 약간 요걸로 시작한단 말이야. 영어 단어로 얘기할 때 리, 앞에 약간 다시 이런 느낌이잖아. 그랬을 때 뭐에 대한 다시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자,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거, 하나는 내부적인 거. 우선 내부적인 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 자, 내부는 좀 나중에 보고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하느라고 조금 헷갈렸어요. 자, 외부적인 모습을 먼저 보자. 외부. 자, 외부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 자, 몇 세기예요? 거의 한 15세기쯤 되거든요. 비잔티움 제국 멸망이. 그랬을 때 우리 지도를 한번 살필 수가 있어. 어떠한 지도? 유럽 지도 보지 뭐. 자, 이랬을 때 이탈리아 있고 그리스 있고 요렇게 있고 영국은 안 그릴게요. 자, 요랬을 때 비잔티움 제국 어디 있었어요? 그치, 여기 있었잖아. 요렇게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라든가 그리스 문화를 보존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야. 근데 이게 왜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 문화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에게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었던 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까? 1번 오스만 제국으로, 2번 다른 쪽으로, 특히 이탈리아로. 그렇지? 왜 그렇겠어요? 이 자기를 멸망시킨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당시 비잔티움이 멸망하면서 요 그리스 문화라든가 이 고대 로마 문화가 어디로? 바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어떠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가? 바로 교회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투망이네. 두 개 다 망망. 자,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누가? 서유럽의 인구들이. 당연하겠지. 옛날에는 교회가 시키는 거면 당연히 신의 뜻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십자군 전쟁, 나를 위한 전쟁이었어? 아니야, 주님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 망했잖아. 더불어서 당시 교회가 굉장히 타락합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히 이 서유럽의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냐? 보이지가 않아. 뭐가? 당시 교회가 이제 되게 신앙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은 다 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깨끗했는가? 그 교회는 정말 숭고했는가? 아니라는 거지. 이 수녀님이랑 신부님이랑 같이 막 썸씽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영주의 백작의 그런 귀부인들이랑 신부님이랑 썸씽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신부들이 너무 돈을 좋아해. 이러니까 교회가 강조를 하긴 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를 뭐라 일컬느냐?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런 느낌과 함께 외부적으로 예전에 찬란했던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배경이 된다. 별로 안 좋은데 되게 좋은 게 다시 들어와. 부활, 재생, 약간 우리 복고풍,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탈리아, 하나는 알프스 이북. 그랬을 때 그 성격이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게 되겠고, 첫 번째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탈리아 르네상스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가 이렇게 쓸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얘네야말로 사실은 르네상스의 아주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우선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성격? 인문주의. 자, 이렇게 쓰고 성격. 자, 인문주의. 그리고 문예부흥운동. 자,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부흥운동.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 더 자연과학. 자연 관찰이라고 쓸게요. 관찰. 자, 이게 뭐냐면은 인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이 너무 꽃보다 아름다운 거야. 왜? 그전에는 종교만 생각했단 말이야. 종교만 바라봤는데 뭐야? 종교적으로 심취하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 문화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이란 말이야. 사람에 대해서 탐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 관심, 이걸 기억하세요. 자, 문예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문학이라든가 특히 예술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교회 예술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 센세, 아까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교회 예술이야? 그죠? 뭐냐면은 당시에 예술가들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친구들이 누구야? 교회야. 교회 비판적이라고 교회에 실망하더라도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면전에다가 욕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게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술,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연과학, 자연관찰. 옛날에는 번개 쳤어. 이거 네가 죄 지어서 그래. 근데 이제 뭐야? 다시금 고대 그리스의 그 합리적인 자연과학 발달, 자연철학 발달, 이런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르네상스의 핵심, 성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로지 신앙에서 아주 많은 인간과 자연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펑 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종교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 종교에서 터지는 걸 요렇게 기억하셔라.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정도 써서 인문주의자. 자, 인문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누구를 얘기를 할까? 페트라르카. 맞나요? 페트라르카? 그렇지. 맞지.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그리고 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치오의 설명 다 해드릴게. 데카메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은 바로 마벨이라고 쓰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이거 안 보이겠지? 마키아벨리의 분주론. 자,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본때를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페트라르카 같은 경우는 서정시. 이 서정시가 뭐냐면은 우리 국어 문제 풀 때 이제 뭐 어떠한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쓰라는 거야. 근데 뭐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는 거야.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연애 편지, 카카오톡으로 달이 뜨니까 너가 생각이 났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페트라르카의 애인이었던 라우라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죽을 때까지 아주 수뇌부 같은 그러한 편지들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의미 있지. 옛날엔 뭐였는데 오로지 신앙이었어. 오로지 주님 이거였단 말이야. 인간의 감정은 음란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이런 음란한 마음을 쓸 수가 있겠니? 이게 르네상스의 변화라는 거지. 옛날엔 인간이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쓴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보카치오 데카메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 그치?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시에도 유럽의 패스트가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 피렌체를 떠나가지고, 대도시 피렌체를 떠나가지고 남녀가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되게 이제 썸씽도 일어나고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담은 거, 굉장히 당시로선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코로나랑 같이 볼 수도 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해봐.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하죠. 그랬을 때 체육대회 상황 속에서 반티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막 뭐 죄수복을 입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점프수트를 입고 싶고 막 그래. 싸워. 그러다가 갈등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선생님이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탈리아, 마키아벨리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마키아벨리가 생각하기에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찢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군주가 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싶은 이 군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군주는 이래서 안 돼. 저러한 군주는 저래서 안 돼. 이러한 군주가 짱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육대회를 생각하셔라. 이렇게 해서 인문주의자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예술 하니까 당연히 르네상스 나와야겠지. 아마 그림들이 엄청 튀어나올 거야. 자, 예술가. 르네상스에서 예술가 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또 누굴 얘기를 먼저 할까? 우선 예술가 보티첼리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보티첼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보티첼리.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봤을 그러한 그림입니다. 비너스의 탄생. 이러한 그림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제 딱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느낄 거야. 자, 중세의 그림이랑 지금 이후 비너스의 그림이랑 사람 모양이 다르잖아. 중세 같은 경우는 약간 누가 그렸겠니? 이러면 한 막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엄청나게 잘 그렸잖아.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을 얼마나 봤으면은 요렇게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요것 또한 뭐예요? 르네상스 이후로 인문주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여성의 몸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바로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 예술품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인 거지. 라임 괜찮았어. 모습의 모습.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누구 이제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죠. 많단 말이야.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뭐 모나리자 정도. 모나리자. 요렇게 여러분들 넣을 수 없는 친구 있잖아. 요런 것들. 그리고 다빈치 같은 경우는 자연 관찰에도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진짜로 요즘에 이러한 많은 발명품이라든가 또 이제 뭐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엄청나게 조예가 깊습니다.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조각품 장난 아닙니다. 자, 뭐가 있느냐? 다비드상도 있고요. 전 피에타를 얘기하고 싶어. 다비드상, 피에타 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전 피에타가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어. 근데 요 안에 엄청난 감정들이 있는 거지. 이 신앙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슬픔이 또
미안합니다.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런 감정 표현도 엄청나고 더불어서 이 대리석을 아주 떡주무르듯이 이제 만들었던 그러한 사실적인 묘사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라.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누가 있을까요? 파엘로의 어떠한 학당? 아테네 학당 이러한 그림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특히 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원? 그렇죠. 교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축 하나만 살펴볼게요. 건축에서는 옛날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양식을 받은 어떠한 성당이 있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자, 근데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종교개혁이랑도 굉장히 영향이 깊어요. 일단은 남부 르네상스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 로마 양식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주열이라는 게 이제 기둥들이 열지어서 세운 그런 양식들, 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살펴볼 때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부정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남부 르네상스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귀엽죠? 자, 그랬을 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확실히 이탈리아랑 달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알프스 이북, 북쪽의 르네상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프스 산맥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북쪽에 있어요. 지금 스위스랜드 있는데 펭수 있잖아. 그랬을 때 알프스 이북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성격 우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판? 교회 비판적이야. 교회 비판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욕할 수 있어? 못하지. 물론 욕은 하면 안 돼.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욕하라고 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까기가 되게 편한 거야. 누구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보다.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어떻게 바로 앞에서 욕을 하겠어. 그러니까 멀리서 떠나 보이니까 교회가 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나중에 점차 발전을 해서 특히 이 교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종교개혁의 배경이 된다. 개혁. 자, 이건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성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인문주의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문주의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에라스무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은 토마스 모어. 맞아요. 토마스 모어일 거예요. 토마스 모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 자, 이 두 사람은 친구야. 친구란 말이야. 친구고 현실, 교회 비판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스타일이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그 저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우신예찬 아주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이런 느낌.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토마스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 이러한 책을 저술한다. 자,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우신예찬은 종교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까고 싶은 게 아니야. 교회를 까는 게 아니야. 하지만 교회 안에 지금 게으름의 신이 있네. 교회 안에 지금 음란함의 신이 있네. 교회 안에 탐욕의 신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풍자하고 까는 그러한 모습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종교의 비판적인 모습 기억하세요. 자,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는 에라스무스의 친구야. 그러니 성격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이 빈부격차 너무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교회의 이 부패 너무 썩은 내가 나.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바라본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유토피아,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결국에 이들 모두 교회 비판적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냉철한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인문주의자 보면은 똑같이 예술가 혹은 예술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술. 근데 여기는 조금 예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엄청 예술 붐이 일었던 거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 쪽이고, 이탈리아 남부가 아니지. 여기 이탈리아 르네상스고, 여기는 조금 약한데, 어쨌든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이제 반 에이크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벨 이 두 사람을, 여기 형제니까 이 두 파트를 기억을 하셔라. 반 에이크 형제 같은 경우는 뭘 만드냐면은 유화기법을 나오게 됩니다. 유화기법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때 뭘로 했냐면은 안료로 하고 있거든요. 안료가 이제 뭐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에는 물감 마르면은 그 색 가루 되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옛날에는 물감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뭘로 썼냐면은 계란 흰자를 썼거든요. 계란 흰자에다가 이제 안료를 섞어가지고 색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계란 흰자 요리하다가 손에 묻어봤잖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좀 마르다가 갑자기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또 되게 빨리 말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덧칠을 해줘야 돼. 되게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유화기법 창시, 요걸 반 에이크 형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예체능 계열, 특히 이제 유화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자, 브레겔 같은 경우는 어떠한 거냐? 자, 농민화가입니다. 농민화가. 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과 이 브레겔의 이 그림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되게 달라요. 이게 막 화려해. 여기는 약간 토속적이야, 농민적이야. 농촌의 이제 혼례, 뭐 이러한 그림들 있죠. 농가의 혼례, 이러한 그림들 보면은 되게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되게 이제 현실적인 모습들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술 파트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쓸게요. 국민문학을 한번 알려드릴게. 국민문학. 자, 제가 더 옆으로 못 가요. 없어지기 때문에. 자, 국민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문학이야. 옛날에서 가장, 특히 이 시기에서 가장 이 통용되는 언어는 뭐였냐면은 고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뭐야? 로마 시대 언어란 말이야. 이탈리아 언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는 약간 이런 거야. 우리 조선시대 때 한자 알아보는 사람들이랑 한글 쓰는 사람들이랑 달랐던 것처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은 고급 정보는 다 라틴어로 쓰여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뭐 일반 평민들이 뭐 한다고 해도 라틴어 못 읽으면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자, 성경을 읽어. 근데 이제 막 이 신부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신부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번 주랑 좀 설교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신부님이 뭐라고 말해? 야, 네가 라틴어 읽을 줄 알아? 이 성경도 못 읽는데 까불어. 네가 이 심오한 뜻은 알아? 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 교회의 그전의 권위, 이러한 모습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 야, 니네만 성경 읽냐? 우리도 독일어라든가 우리도 영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국민문학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셰익스피어, 영국의 셰익스피어, 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햄릿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에스파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세르반데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뭘 쓰게 되느냐? 바로 돈키호테 있죠? 막 말 타고, 늙은 말 타고, 이제, 풍차에 돌격했다가 막 전치 3주 막 이렇게 꺼지고, 세숫대야를 쓴 다음에, 영주님이 주신 황금투구야. 이러한 모습들. 당시에 몰락하던 기사들을 풍자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국민문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거의 다 살펴봤는데, 자, 요렇게까지, 별로 안 예쁘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한번 구분을 짓고요.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당시 르네상스 전체에서 포괄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자, 여기 3번이니까 요거 4번으로 얘기를 하고요. 과학기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세 가지만. 뭐가 있느냐? 우선은 화약. 자, 첫 번째로 화약이 있고요. 그리고 나침반.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 당시에 나오게 되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화약 같은 경우, 화약은 뭐냐면은 빵 터지는 거야. 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 동서교역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에 화약이 들어오게 돼. 당시 전쟁에서 주요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사들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빵 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리고 막 병사들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성벽 올라가는데 대포로 빵 쏘니까 성벽이 무너져. 당시에 전쟁 판도를 바꾸기도 하고요. 기존 봉건 체제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나침반은 뭐예요? 유럽 세계가 끝인 줄 알았어. 근데 나침반을 타고 어디로? 계속해서 대서양으로. 그러면서 이후에 살펴볼 신항로 개척을 야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텐베르크 활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종교개혁에서도 나오겠지만 국민문학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보를 대량으로 뽑아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야, 구텐베르크가 얘기하기를 이래 했대. 진짜? 어디 봐봐. 얘도 보고 있어. 얘도 보고 있어.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시기를 좀 안 적어드렸네. 아마 영상 초반에는 이제 CG로 나올 거예요. 시기 같은 경우는 14세기에서 16세기,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는 16세기,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이후에 종교개혁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르네상스 정리를 할게요. 배경 살펴봤고요. 남부 이탈리아가 아니죠. 이탈리아, 그리고 북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요렇게 세 파트로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연장선상인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